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다가 눈가에 이상한 게 뭐가 올라온 걸 이렇게 발견했을 때, 아니 뭐가 생긴 건지, 왜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뭐 시간 지나면은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 대부분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거 피부병이라고 인식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물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면 잘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또 나중에 커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눈가에 물사마귀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경훈 피부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눈가에 오돌토돌하게 뭐가 올라와 있는 걸 우리가 흔히 물사마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물사마귀라는 게 정확한 질환의 명칭인지가 궁금해요. 이 눈가 물사마귀가 어떤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서두에서도 나왔듯이 비립종이나 한관종처럼 이제 몇 가지 눈가에 생기는 이제 피부 질환들이 오돌도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냥 물사마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가 물사마귀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안에 다양한 질환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런 질환들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어떤 걸까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비립종이 제일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비립종이요? 네. 이 비립종뿐만 아니라 종류도 굉장히 많고 특징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해 주셨던 비립종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비립종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피부 속에 각질 덩어리가 뭉쳐있는 혹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눈가에 마치 작은 진주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비립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정체는 뭐냐면, 그 밑에 조직 검사한 사진을 보면 동그란 주머니들이 있죠? 요게 바로 요 비립종 하나하나고, 요 안에 뭉쳐져 있는 게 이제 각질 덩어리죠. 그래서 각질이 뭉쳐있는 혹이 눈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게 바로 비립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비립종이 왜 생기는 건지, 이 점이 먼저 궁금해요. 대개는 자연 발생적으로 원인 모르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일 흔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의 손상인데요. 그 손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큰 손상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제일 흔한 게 이제 피부를 자꾸 긁는다든지, 마찰을 한다든지, 그때가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찢어져서 꿰맨 부위 있죠. 아니면 화상을 입은 부위, 그리고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된 부위에도 비립종이 잘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각질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각질이라는 거는 눈에만 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립종 종류가 몸 전체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근데 직접적인 원인,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마찰이기 때문에 주로 손이 많이 가는 부위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얼굴, 그 중에서 눈가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다친 부위하고 이제 화상 부위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팔에 다쳤다 그러면 팔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원인에 따라서. 원인이 되는 부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얼굴과 눈가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얼굴이고 눈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뭐가 났을 때 가만히 두지를 못하잖아요. 좀 이렇게 건드려보고 아니면 짜보고 이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짤 때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뭐가 나면은 짜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비립종도 짜는 게 괜찮은 건지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보기 싫으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짜죠. 바늘로 따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방법. 병원에서 사실 그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독되지 않은 기구들을 사용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감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짜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립종이 발견됐을 때 해결 방법이 뭔가요? 그러면 집에서 짜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무조건 짜야 되는 건지요? 그렇죠.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속은 편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시더라도 치료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병원에서도 잘 소독된 바늘로 해당 부위를 뚫고, 그다음에 소독된 기구로 짜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주머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제 레이저로 보통 가볍게 찢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가 끝나는 거죠.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짠 것들이 다시 나지는 않는지 그게 궁금해요. 비립종이 치료도 굉장히 쉬운 반면 또 재발도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한 이유가 자꾸 또 치료된 부위를
또 긁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이게 가려운 원인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네. 제일 흔한 게 이제 눈가에 피부 건조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꾸 가려워지니까 네. 사실은 비립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저질환을 좀 적절하게 잘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짰을 때, 특히 집에서 짰을 때, 그게 없어지기는커녕 염증이 더 커지면서 더 번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립종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대개 보면 그 비립종하고 유사하게 생긴 이제 한관종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우리 두 MC분들도 요 사진 밑에 보면 어떤 게 비립종이고 어떤 게 한관종이 잘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보면 되게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진주알처럼 생긴 거 제가 지적하는 건 이런 거는 이제 비립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한관종입니다. 그래서 비립종을 집에서 짰더니 빠졌어요. 나머지는 또 이제 다 비립종인 줄 알고 한관종을 같이 막 짜다 보면 네. 짜지지도 않고 자국만 생기고 흉터 생기고 후회하고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오시죠, 병원에 대개는. 그렇군요. 이게 비립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짜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한관종이 비립종보다는 더 까다로운 질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관종 그러면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관종은 땀샘 분비관율의 양성종양이다. 좀 어렵죠. 이게 우리 얼굴에 이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 여기 땀샘이거든요. 땀샘이 원래 얼굴에 이렇게 쫙 한 개씩 듬성듬성 이제 번져 있는데 이 한관종은 요 원래 한 개가 있어야 될 땀샘이 굉장히 크게 증식을 해서 이 밑에 이제 조직 검사 사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올챙이 같이 생긴 게 한 개가 원래 정상적인 땀샘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몇십 개가 막 뭉쳐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땀샘이 굉장히 많이 증식된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한관종 한 덩어리가 바로 요 땀샘이 몇십 개가 몇백 개가 증식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요? 예. 그 땀샘에서 나오는 양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종양이 그냥 생기는 건지 뭐 땀이 모여져서 뭐 이게 배출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땀샘 유래라 그러니까 이게 눈 밑에 올록볼록한 게 그 안에 그럼 다 땀이 차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또 다행히 그 부위에서 땀이 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 자리에는 땀샘의 조직이 굉장히 부풀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한관종이 땀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땀샘과 관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관종, 양성 종양이 생기는 걸까요? 대개는 유전적인 소인이 제일 이제 많은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춘기 이후에 특별하게 여성들한테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성분들에게는 이 한관종이 절대 생기지 않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남성들도 종종 생깁니다. 종종. 하지만 여자들이 훨씬 많죠.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 땀샘이라는 게 눈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 한관종이 눈가 말고도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일 흔한 부위가 얼굴 부위고요. 그 중에서도 눈 이제 아래 커플, 윗커플, 그다음에 이마, 뭐 턱, 입 주변. 근데 이제 전신성 한관종이라 그래서 이 한관종이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가슴, 뭐 배꼽 주변 그런 쪽으로도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요번에 이제 목 쪽에 굉장히 마치 뭐 이렇게 좁쌀처럼 오돌돌하게 돌아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한관종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 사진은 이제 한관종 초기 사진인데요. 역시 이분도 여기 비립종이 같이 있어요. 좁쌀처럼 하얀 게 비립종이고 비립종이 몇 개 있고 나머지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게 이제 한관종인데 대개는 제일 흔한 생기는 부위가 눈 밑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조그맣게 좁은 부위에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분처럼 양쪽 눈 밑에 넓게 번지기 시작하고 개개 병변들도 처음보다는 커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좁쌀만 했던 게 나중에는 크기가 한 2mm, 3mm 커지면 한 4mm까지도 커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위쪽 윗꺼풀로 이제 더 번지기 시작하죠. 이건 어느 정도 성숙된 한관종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한관종이 어떤 특정 부위에만 네.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번진다고 하니까 한관종이 생겨서 이렇게 번진다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건데 궁금한 건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진이 다 어린 사람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노화와도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한관종이 노화 현상의 일종은 아니고, 네. 보통은 이제 사춘기 이후부터 생기거든요. 근데 사춘기 이후 때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크게 작으니까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근데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기존에 이제 10대 때 생겼던 한관종이 아니면 20대 때 생겼던 한관종이 점점 커지고 번져나가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걸로 느껴질 뿐이지 단지 이게 노화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관종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번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기가 한없이 커지고 계속 번지는 건지 어떤 특정 기준에 딱 다다르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건지 궁금해요. 다행히도 이제 한관종이 그냥 무제한으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커져봤자 한 2, 3mm 정도? 크면 4mm 정도. 그래서 이제 크기는 그 정도에 이제 멈추고요. 다만 범위가 처음에는 눈 밑에 생겼던 것이 이제 눈꺼풀, 이마, 볼이나 이제 목까지 퍼질 수가 있고 그래서 대개는 다행히도 얼굴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드물게 전신성 한관종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부위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죠. 네, 그렇군요. 비립종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돌토돌 뭐가 난 거기 때문에 짜고 싶은 욕구를 참기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관종도 절대 짜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까 그 조직 소견에서 보셨지만 이 한관종은 이게 피부 깊숙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이거 짠다고 절대로 나오진 않죠. 그래서 함부로 집에서 짤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한관종 치료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한관종 치료가 어렵다고 그러고 재발을 잘한다고 그러고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한관종이 위치한 부위가 눈 밑에가 일단 제일 많은데 눈 밑이 우리 인체 부위 중에 피부가 제일 얇은 부위거든요. 근데 그 제일 얇은 부위에 깊숙한 곳에 한관종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의사들의 개념이 한관종을 전체를 다 제거를 해야지 치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흉터가 잘 생길 수 있는 예민한 부위에 함부로 치료를 했다가는 흉이 생기니까 사실은 좀 소극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이제 잘 안 되니 재발을 하니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구태여 한관종을 전체 조직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이 마치 우리 급소를 찌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한관종에 급소만 찌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한관종 덩어리가 있고 여기를 보면 이제 빨간 라인이 쭉 여기 이제 레이저 광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조직 전체를 다 드러냈던 거를 요새는 이제 피놀법이라고 그래서 레이저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급소를 찌르는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흉터의 위험도 되게 적어지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피론이라는 치료를 이용해서 한관종을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사실 두려워지거든요. 이 한관종 같은 경우에는 재발 위험성은 많이 없나요? 이제 한관종이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첫째로는 이제 과거처럼 이제 소극적인 치료했을 때는 재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과 같이 그런 이제 피놀법을 이용했을 때는 사실은 치료를 한 부위는 재발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다만 이 한관종의 나이가 이건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용어인데 이게 젊은 한관종이냐 아니면 나이 든 한관종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즉 한관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계속 막 번져나가는 한관종이다 그러면 가령 눈 밑을 치료했다 그래도 다른 부위에 또 생길 수는 있어요. 치료를 안 한 부위에. 근데 이제 이 한관종이 생긴 지가 얼마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안정화된 한관종은 치료를 하면 재발의 위험성이 좀 현저하게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눈가 물사마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눈 주변에 생긴 깨알 같은 혹, 흔히 물사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요. 사실은 비립종, 한관종, 쥐젖, 편평사마귀까지 다양한 질환들이 숨어 있습니다. 얼굴에 막 오돌토돌한 게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물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얼굴에만 있었는데 몸으로 점점 퍼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한번 와봤는데 편편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편평사마귀 전체를 레이저 치료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단 면역 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이제 병행해 나가면서 보기 싫은 노출 부위, 특히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장 치료를 뭔가 효과적인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마귀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눈가 물사마귀 경우에는 대부분 진료실에서 유관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배율 확대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일부 경우에 이제 유관 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그 환자의 병변에 조직을 일부 떼어낸 다음에 그걸 이제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 고배율 현미경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육안으로 감별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레이저 치료를 부득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V빔이라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평사마귀 종류가 이제 V빔 레이저 치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탄산가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편평사마귀나 한관종, 비립종 또는 이제 쥐젖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런 물사마귀 종류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 치료가 되겠습니다. 냉동 치료의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냉동 치료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영하 196도의 액화 질소를 이용해서 병변을 얼려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마귀 종류나 쥐젖 종류의 그 냉동 치료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가 물사마귀는 여드름이나 뾰루지와는 또 다릅니다.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만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한 병명은 몰랐어요. 근데 상담을 받고 나니까 이런 한관종이라는 병명을 알게 돼서 원인을 알게 되니까 치료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관종이라는 일종의 양성종양이 생겨서 왔는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제일 보기가 싫고 또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인데 한관종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모든 이 물사마귀 종류가 조기 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인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하면 얼굴 전체 또는 몸 전체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평사마귀 종류의 경우에는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눈가 물사마귀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검사 방법과 치료 방법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서는 비립종하고 한관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영상에서도 다양한 질환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흔히 쥐젖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건가요? 쥐젖은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연성 섬유종, 어렵죠. 네. 즉 이제 피부에 주성분인 콜라겐하고 각질 형성 세포로 이루어진 이것도 역시 양성 종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진을 보면 되게 이제 눈가에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조그맣게 귀엽게 생겼죠. 근데 마치 이 모양이 아마 쥐의 젖을 닮았다 그래서 쥐젖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돌출된 부위가 바로 이 쥐젖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양성 종양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연성 섬유종 네. 이게 이름도 생소하고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쥐젖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이 쥐젖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 쥐젖이 생기는 이유는 뭐 특별하게 딱 한 가지를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노화 현상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 또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임신이나 살이 갑자기 쪘을 때 또 당뇨병이 있을 때도 이 쥐젖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쥐젖은 보면은 눈가에만 생기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부위에서 자주 발병을 하나요? 이게 눈가에도 잘 생기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잘 생기는 부위는 겹치는 부위 있죠. 네. 겨드랑이라든지 목 부위.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 겨드랑이에 좀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쥐젖이 많이 잘 보이는 경우고 목에도 보면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식으로 잘 생깁니다. 근데 그 간혹 어르신들 보면요, 그 겨드랑이 부위에 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자그마하게. 예, 이것도 쥐젖으로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마 쥐젖일 가능성이 90% 이상일 것 같아요. 네.
제일 흔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는. 그렇다면은 이게 소독된 기구로 쥐젖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보통 보면 이제 사진에서 보시지 이제 제일 흔하게 하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이 이제 레이저로 그 쥐젖 해당되는 부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약 발라주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영하 196도 이제 액화질소라고 얼리는 치료죠. 그래서 쥐젖 부위를 얼려서 이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눈가 물 사마귀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그 편평사마귀라는 이 병명도 나왔었어요. 이 편평사마귀 어떤 질환인가요? 편평사마귀는 앞서의 세 가지가 전부 양성 종양이었잖아요. 네. 근데 편평사마귀는 요거는 이제 유일하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즉 유두상 바이러스라는 이제 사마귀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감염이 됐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얼뜻 보면 잡티처럼 생겼는데 살짝 튀어오른 모양으로 실제는 이게 이제 편평사마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보면 약간 융기된 잡티 모양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걸 조직학적으로 보면 피부 위에 지금 보라색으로 두껍게 앉아 있는 게 이게 바로 편평사마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 몸에 나는 그 오돌토돌한 거를 사마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편평사마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릴 때 겪는 사마귀는 이제 심상성 사마귀라고 부르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많이 알았잖아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등, 발등에 이렇게 좀 크기가 큰 사마귀가 많이 생기죠. 네. 근데 편평사마귀는 이 사진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마치 잡티가 살짝 튀어나온 거죠.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근데 이 모양이 틀린 이유는 바이러스가 같은 바이러스이긴 한데 족보를 따지면 성은 같은데 이 파가 틀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편평사마귀는 이제 유두상 바이러스의 뭐 3번, 10번, 28번, 49번 계열의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그다음에 일반 사마귀는 또 다른 계열의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같은 바이러스지만 서로 좀 모양이 틀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귀와 달리 좀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기 때문에 편평사마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네요. 예. 네,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사마귀는 그냥 어렸을 때 좀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이 편평사마귀도 그렇게 없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심상성 사마귀는 대개가 이제 사춘기 전에 생겼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없어지거든요. 네. 면역력이 생기면서. 근데 편평사마귀는 반대로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생기고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평생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계속 내재해 있기 때문에 평생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우리 피부에 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그냥 면역력이 발동을 안 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면은 이 편평사마귀는 눈가에 주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온몸에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온몸에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생기면 눈에 먼저 띄니까 얼굴에 있는 걸 먼저 발견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목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뭐 등이라든지 체간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성 질환이니까 부위에 상관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구별하는 게 참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잡티도 정말로 튀어나온 잡티가 있잖아요. 네. 이것과 이 편평사마귀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저 잡티 치료하러 왔어요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편평사마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구별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편평사마귀는 이게 잡티는 갈색인데 납작한 상태고요. 편평한 상태고 그 다음에 편평사마귀는 갈색인데 살짝 튀어나온 상태고 그러니까 즉 편평사마귀니까 일반 사마귀보다는 편평하지만 잡티보다는 살짝 튀어오른 상태가 편평사마귀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근데 이 편평사마귀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편평사마귀는 대개는 이제 사춘기 이후에 성인한테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애들한테는 잘 안 생기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남자, 여자 공이 다 생길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
특히 여성들에게 더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는 몸의 면역 체계가 좀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 편평사마귀가 생기면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다행히도 이 편평사마귀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을 뿐이지 다른 면역 체계가 이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편평사마귀가 만약에 내 몸에 생기면 이것이 나의 건강의 어떤 적신호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 편평사마귀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 치료법 도식을 보면 치료법이 되게 많습니다. 면역력을 유발시키는 면역치료, 또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약물치료, 또는 냉동치료, 화학박피, 레이저 소작술 되게 많은데, 즉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딱 요거 한 가지다 그런 방법은 없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법을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치료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면역 치료 방법, 이건 어떤 방법인 건가요? 면역 치료 방법은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유발시켜서 이 편평사마귀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그 유발시키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방법인데 효과는 아주 좋아요. 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번잡하고 힘든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간단한 방법이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치료법 중에 먹는 약이 있었거든요. 예.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치료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약을 먹으면 다 누구든지 100% 치료하면 사실은 이 먹는 약 치료가 이제 최고일 텐데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있고 그래서 원래 먹는 약이 주 성분이 위장약입니다. 시메티딘이라는 성분이 위장약인데 원래는 이 위장약에만 쓰이던 약이 공교롭게도 이런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편평사마귀에 아주 잘 듣는 약으로 밝혀져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편평사마귀로 내원을 하시면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까다롭더라도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몸 스스로 그 사마귀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시간이 약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스스로 면역력이 생기는 그 경우가 사실은 제일 탁월한 방법이죠. 근데 모든 분들이 기다린다고 면역력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마귀가 너무 이제 미용적으로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번져 있으면 그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어떤 한 가지 치료를 이제 한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복합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자, 이렇게 오늘 눈가의 물사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화장을 깨끗이 안 지워서 물사마귀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세안 습관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많은 화장을 하는 여성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비립종 같은 경우는 각질 때문에 또 생긴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말로 이 세안 습관이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안 습관과 지금 언급한 그 물사마귀 종류와는 사실은 연관은 없습니다. 네, 연관은 없고 다만 이제 화장을 하는 분들이 화장을 철저하게 잘 안 지우다 보면 그 이외에 다른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인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야지 내가 물사마귀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을 잘 지워야 된다. 그거는 연관은 없습니다. 물사마귀는 종류도 많고 생기는 원인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도 있나요? 네, 지금 제 옆에 유지은 아나운서도 앉아있지만요. 후배 여자 아나운서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눈가에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피곤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이 피곤한 거하고 이렇게 눈가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가 물사마귀가 내 건강에 적신호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눈가 물사마귀가 생겼다고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구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셨죠? 왜 넣었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미관성의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눈가 물사마귀를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치료를 서두르시는 이유가 빨리 이 보기 싫은 걸 없애자 이런 마음이 크실 텐데 정말로 그게 괜찮다면 치료를 미뤄도 상관없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이제 물사마귀 종류들이 어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프거나 가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는 별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구태여 일부러 애를 써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번질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편평사마귀 정도는 조기에 좀 치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오셨는데요. 그 환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두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분은 이제 한관종 환자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의 실이었는데 이분은 전신성 한관종이었어요. 정말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이분이 소원이 치료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 네. 이거는 몸부에 있는 한관종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 치료 잘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간곡히 치료를 원하셔가지고 결국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한 3박 4일에 걸쳐서 레이저 치료를 한 것 같은데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몸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다 보면 흉이 남을 게 자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인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치료를 해드렸는데 결국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당연히 소극적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환자분은 그 치료를 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스러워했던 분이 기억에 남고요. 하지만 의사로서는 굉장히 죄송했던 기억이 남고 네. 두 번째 환자는 편평사마귀 환자였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전신적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에 편평사마귀가 이제 번졌던 분인데 그래서 뭔가 간절하게 치료를 원했던 분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택했던 치료가 이제 먹는 약물 치료였습니다. 근데 먹는 약물 치료를 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다행히 면역력이 생겨서 네. 온 몸에 있던 편평사마귀가 눈 녹듯이 없어졌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물 치료가 그 후부터는 사실은 제가 어떤 이 편평사마귀 치료하는데 먹는 약물 치료를 선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눈가 물사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피부과 김경훈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눈가 물사마귀 하면은 그냥 한 가지 질환인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알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힘이라고요. 제대로 알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작다고 스스로 건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꼭 병원 내원하셔서 제대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